불과 단 몇 달 만에 수조 원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억만장자들, 그들은 아침엔 신처럼 군림했지만 그날 저녁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계좌 속 숫자는 증발했고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터넷이라는 이름의 광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 건 미래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광기와 붕괴가 단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눈멀게 만들었을까? 왜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이 거대한 도박에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그 붕괴 속에서 살아남은 단 하나의 것.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세상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 지금부터 수많은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닷컴 버블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 훗날 세계를 뒤흔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연쇄 창업가 짐 클라크, 그리고 또 한 명은 천재 프로그래머 마크 안드레센이었죠. 당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을 바라보던 이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꿀 거대한 흐름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느냐였죠. 그래서 처음엔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담했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본질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도달합니다. 인터넷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바로 그 한 줄의 생각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복잡하고 어려웠던 인터넷을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의 공간으로 바꿔버린 도구였죠. 출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인터넷 세상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 설립 후 겨우 16개월, 상식적으로는 아직 준비도 덜 됐을 시점에 이들은 과감하게 상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995년 역사적인 IPO 당일, 공모가 $28였던 주식은 장이 열리자마자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단 하루 만에 $75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170% 가까운 상승이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성공 사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순간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인터넷이면 무조건 돈이 된다는 위험할 정도로 달콤한 신호였죠. 이 사건 이후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투자자들과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죠. 이제 중요한 건 기술도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제품조차 없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아니죠. 이미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끝이 어디인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미친 투자 열풍이 시작된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시 시대 자체가 사람들을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1990년대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황금기였습니다. 저금리,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개인 소득까지 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았던 게 아니라 그 돈을 더 과감하게 쓰게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1997년 납세자 구제법이 통과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제 더 많이 벌어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신호였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더 무모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죠. 원래 인간은 이익이 커질수록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시장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광기를 완성시켜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위험한 해외 시장에서 돈을 빼냈고 그 막대한 달러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단순히 미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흘러갔느냐였죠.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금융업은 연 5에서 8% 수익이면 잘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엔 너무 느렸죠. 반면 기술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미래를 선점하면 수익률은 무한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시장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는 약속이 난무했죠. 검증된 수익이 아니라 상상 속 수익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하나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전통 산업이냐, 아니면 위험하지만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기술 산업이냐.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게, 더 크게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모든 판단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돈은 눈덩이처럼 기술 기업으로 몰려들었고 시장은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누구도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붕괴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닷컴 기업들이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솔직히 믿기 힘든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수익을 내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지만 당시 기업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익은 나중 문제다. 지금은 무조건 크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른바 성장지상주의였죠. 매출이 아니라 사용자 수, 수익이 아니라 트래픽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기업들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광고에 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광고, 단 30초에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이름만 알리면 이긴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아예 제품과 서비스를 공짜로 풀기 시작합니다. 당시 논리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일단 사용자를 최대한 모으면 나중에 수익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익 모델은 없는데 비용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무료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유료 전환이 시작되자마자 아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투자자들이 수익이 아니라 성장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용자 수, 페이지 뷰, 가입자 증가율 같은 화려한 숫자들을 내세우며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옵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독점으로 돈을 번다는 논리였죠. 이 광기 어린 분위기 속에서 회사들의 지출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에게는 호화 휴가가 제공되고 사무실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마치 대기업 본사처럼 꾸며집니다. 매주 파티가 열리고 복지는 경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돈은 더 이상 관리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소진해야 할 연료처럼 쓰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조차도 말이죠. 오히려 이런 과감한 지출을 보며 이 회사 제대로 성장하고 있네 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들이 오히려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거품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영원할 수 없죠. 아무리 뜨겁게 달아올라도 결국은 식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자 시장 곳곳에서 이상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부에서는 자금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죠. 기술 기업으로 쏟아지던 투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부 닷컴 기업들은 운영자금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안쪽에서 감지됐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임원들, 이른바 내부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동안 탐욕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이번에는 공포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나만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안 팔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신호였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건 기술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장은 대부분 미래의 돈을 당겨 쓰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의 가치가 급격히 깎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기술주에 돈을 넣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탐욕은 사라지고 공포가 모든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고 투자자들은 앞다퉈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더 팔게 되는 전형적인 붕괴의 패턴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중반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집니다.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기술 시장이었죠. 이 뉴스 하나로 전 세계 기술 산업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나스닥 지수는 5,000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하락 같지만 그 안에서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이름만 들어도 알던 닷컴 기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었던 건 이른바 종이 백만장자들이었습니다. 주식 평가액만으로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현금으로 바꿔보지 못한 사람들.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들의 자산은 말 그대로 숫자로만 남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혹시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집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를 넘어 미국 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 심리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미 무너지고 있던 기술 시장에는 사실상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광기와 환상, 그리고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꿈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왜 아무도 멈추지 못했을까? 너무 늦은 질문이었죠. 닷컴 버블은 그저 재앙이기만 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조 달러가 사라지고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동시에 거대한 가속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장에 쏟아진 막대한 자금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승인조차 나지 않았을 대담한 프로젝트들, 실패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했죠. 일단 해보자는 분위기 속에서 기술은 폭발적으로 진화합니다. 만약 그때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움직였다면 아마 많은 혁신은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누가 기회를 얻었느냐입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실적과 경력이 없는 젊은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닷컴 열풍은 그 룰을 깨버렸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비전은 거대한 창업자들, 기존 질서를 뒤흔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보다 혹시 진짜 되면? 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의 씨앗이 이 시기에 뿌려지게 됐습니다. 만약 그 광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훨씬 늦게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품이 터진 이후 시장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크게 데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했죠. 이제는 화려한 비전이나 그럴듯한 스토리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데요?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 검증 가능한 수익 구조, 그리고 철저한 실사, 이 모든 것이 투자 과정의 기본이 됐습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이성적이었던 시대가 끝난 뒤에야 시장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갖게 된 셈이죠. 이 변화가 결국 지금의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 인프라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통신 회사들은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아버렸습니다. 미래 수요를 미리 당겨온 셈이었죠. 그런데 거품이 터지면서 기업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비어있고 네트워크 용량은 남아 돌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이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과잉 설비가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방향을 틀게 만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인프라를 써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 이전에는 비싸고 제한적이었던 인터넷이 점점 빠르고 점점 저렴하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정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무너졌지만 인프라는 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지만 기술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 중 하나가 터진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토록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을 누리게 됐습니다. 즉, 닷컴 버블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만들어낸 미래의 기반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닷컴 버블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한 교훈을 보게 되죠. 화려한 약속만으로 버티는 비즈니스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기본이 없는 성장은 아무리 커 보여도 언젠가는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을 잃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더 현명해졌을까요? 암호화폐, NFT, 그리고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다시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또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놓치는 건가? 그 순간 우리의 판단은 점점 흐려집니다. 수익의 가능성은 과장되고 리스크는 축소되죠. 그리고 그 틈에 다시 거품은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닷컴 버블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트렌드에 올라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올라타는 순간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일수록 그 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포모,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작용하죠. 그런데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 시장은 반복됩니다. 기술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화려함보다 본질을 보고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고 기대보다 현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기회를 쫓기보다 그 기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닷컴 버블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번에도 그 흐름에 올라탈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 선택을 할 건가요?